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측량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측량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역사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을수록 상식이 되고, 또 이 역사를 많이 알고 있으면 현재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사실 이 측량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훑어본다고 해서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확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특히 기술사 시험에서 우리가 답안지에다가 서술을 풀어나갈 때 이 역사에 대한 상식들이 굉장히 풍성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기술사 답안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써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문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핵심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서술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떠올리면 생각보다 쉽게 서술이 진행될 수가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 역사와 같은 백그라운드나 또 각종 시사성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측량 사업들은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꼭 같이 가져가야 할 필수 아이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측량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외국의 경우 세계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외국 측량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4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고대에서부터 측량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네요. 자,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답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계석은 뭔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도를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지계석은 경계 말뚝이죠. 경계를 표현하기 위한 말뚝. 여기서 미뤄볼 때 이러한 말뚝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재고, 그리고 나서 경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말뚝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즉, 측량을 수행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지계석, 경계석과 같은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아주 많은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뭔가 재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경계를 나누고 말뚝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개인의 재산을 존중했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측량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 이집트의 역사가 먼저 나옵니다. 나일강 주변에서 홍수가 난 다음에 농경지가 쫙 쓸려 내려가죠. 그 범람이 된 이후에 얼만큼 땅이 쓸려 내려갔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 경계 측량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예. 이 피라미드의 위치를 보면 이 피라미드의 모서리에 있는 지상의 한 꼭지점이 정확히 진북에서부터 4도가 틀어져서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피라미드가 동일하게. 이건 뭐예요? 뭔가 방향을 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갠도로 또는 대충 통박으로 해서는 이렇게 일정한 각도가 나올 수가 없죠. 뭔가 쟀다는 얘기예요. 뭔지는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이집트에서도 측량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을 올렸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바빌로니아의 가술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점토 지도를 보면 이 점토 지도 안에 동, 서, 남, 북을 표기해놨고 산과 강과 같은 내용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측량을 이용해서 이러한 점토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보면 이때부터 각종 측량 기구를 제작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디옵트라라든지 아스트롤라베, 이러한 기구를 써가지고 별자리도 관측하고 길이도 재고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스트롤라베 같은 경우는 천체 관측용 장비인데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에 별을 관찰해서 지구의 위치를 알아내던 장비입니다. BC 150년쯤에 그 그리스 과학자 히파치라는 과학자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스트롤라베는 1도씩 각도를 표시해서 천체
관측용으로 사용했던 각측량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 호도미터, 코로베이트, 그로마 이러한 장비들이 있죠. 이 호도미터는 바퀴가 굴러가면서 물방울을 똑똑 하나씩 떨어뜨려요. 그래서 물의 양을 따져서 이 바퀴가 굴러간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즉 길이를 관측하던 그런 장비입니다. 요즘에도 요 비슷한 장비를 쓰죠. 예, 굴렁쇠 같은 거 요거를 쭉 바퀴를 굴려가면서 거리가 얼마인지 측륜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비가 바로 이 장비와 비슷한 겁니다. 또 이상한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퀴 이렇게 쭉 굴리면 나비가 날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아이들 장난감, 그거 아닙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코로베이트는 이 가운데 온폭하게 파서 물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쪽이나 이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가운데 잘 고여 있으면 이건 이쪽과 이쪽이 수평이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튜브형으로 생긴 구형 기포관과 같은 원리죠. 또 여기 있는 총의 가늠쇠 같은 거, 이걸 이용해서 이쪽 끝에서 다른 한쪽 이쪽 끝을 관측하면 이 코로베이트가 목표하는 방향과 일직선으로 놓여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현재 우리가 평판 측량에서 사용하는 엘리데이드하고 굉장히 유사한 장비죠. 그 다음에 요 그로마, 요건 직각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직각 방향을 찾는 데 사용했던 그러한 장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쓰는 장비하고 흡사한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당시에 이런 기계들이 발전된 이유가 도시와 군사기지 이런 걸 건설하기 위해서 뭔가 재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또 로마 시대에는 도로망의 확충 또는 정비 그리고 지적조사가 국가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개발되고 또 점점 사용하면서 발달되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나침반은 220년경에 중국에서 발명되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자석이 지구의 북극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적어놓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인 그 왕충의 저서 논형이라는 책에는 자석 인침과 같이 이 천연 자석을 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방위를 결정하는 데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국자 모양의 자석은 국자 모양의 원형이니까 이 바닥 부분에 마찰이 거의 없겠죠. 그럴 때 이 국자를 평평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짝 돌리면 뱅글뱅글 돌다가 요 손잡이 부분, 요게 북쪽을 가리키도록 고안된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침반의 원리와 동일하죠. 이 자석이 발견된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의 지명을 따서 마그네시아의 돌, 그래서 마그네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석은 BC 1000년 전에 이미 발견이 되었지만 별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다가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나침반으로 재탄생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다가 16세기에 유럽 상선들 또는 유럽 항해하는 배들에서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위를 결정하는 것을 알아내고, 아하, 이거를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바다에서, 즉 항해할 때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항해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필수 아이템, 즉 must have 아이템이 되게 됐죠. 자,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지도학 분야도 르네상스를 맞게 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참 이 사람은 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예, 여기저기 다 낍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에요. 거리 측정체의 설계도를 그렸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다빈치가 제작한 이몰라시의 지도라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물론 이 다빈치는 측량 분야나 지도학 제작 외에도 뭐 건축이나 그다음에 비행기의 설계, 잠수함의 설계, 뭐 엄청난 것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문헌에서 보니까 이 다빈치가 설계한 것들을 지금 그대로 복원해서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탱크나 잠수함 같은 게 다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 참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페르넬 같은 사람들은 측거차, 즉 바퀴 회전수에 따라서 거리를 재는 그러한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또 네덜란드의 프리시우스, 이 사람은 1533년 삼각 측량의 기본 원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프레토리우스에 의해서 평판 측량기가 개발이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538년 이 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한 사람 메르카토르, 영어식으로 읽으면 머케이터라고 얘기하죠. 이 메르카토르가 메르카토르의 투영법을 고안해서 각종 지도를 제작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도를 만들어내요. 이러면서 지도학이 확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메르카토르도 역시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측량 분야, 특히 지도학 분야에서 이 메르카토르의 업적이 워낙 뛰어납니다. 우리 지도학에서도 이 횡 메르카토르 투영이라는 게 아직도 쓰이고 있죠. 예, 횡 메르카토르. 이걸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ransverse Mercator.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TM 좌표계입니다. 자, 잠시 감상을 하실까요? 자, 이게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세계 지도고요. 그리고 이게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유럽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 그리고 이거는 역시 메르카토르에 의해 제작된 아메리카 지도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16세기에 이런 모든 지도를, 물론 현재의 측량 방법보다는 좀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확도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도에 대해서 집대성한 학자가 바로 이 네덜란드의 메르카토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번엔 망원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608년 독일계 네덜란드 사람인, 참 네덜란드에서 측량 관련 기술과 측량이 참 많이 발전했네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메르카토르도 그랬고요. 예, 독일계 네덜란드 사람인 그 안경점 주인이 있었어요. 리퍼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심심해가지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볼록 렌즈는 커 보이는 성질이 있고 오목 렌즈는 작게 보이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두 개를 붙여놓고 장난하다가 악! 소리가 났습니다. 왜? 멀리 있는 게 확 당겨서 가까이 보이는 거를 알아낸 거죠. 이렇게 해서 망원경이 발명이 되게 돼요. 이렇게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게 됐고, 그러면서 측량에서도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 이듬해인 1609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였던 과학자죠. 갈릴레오. 참 이 사람도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비단 우리 관측이나 측량 분야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내죠. 이 갈릴레오에 의해서 갈릴레오 망원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611년에는 케플러가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를 합성해서 만든 이 합성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케플러 망원경이라고 불리는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1673년 헤벨리우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점 45m짜리 케플러 천체 망원경입니다. 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이러한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천체를 관측하게 됐어요. 이렇게 망원경들이 발전되면서 측량 기구들이 계속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요. 멀리 보고 넓은 지역을 측량하는 측지 측량에 관한 분야도 함께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1617년 역시 네덜란드의 스넬이라는 학자는 근대적인 삼각 측량을 실제 측량에 적용을 해서 관측을 시작합니다. 당시 스넬이 관측했던 지점은 네덜란드의 레이덴과 헤이그 요 두 지점의 거리인데, 이 거리를 15km의 기선을 갖는 10개의 단열 삼각망을 구성해가지고 삼각 측량으로 그 거리를 정확히 구해냅니다. 역시 네덜란드 사람이네요. 예, 워너. 우리가 흔히 버니어라고 알고 있는 이 워너. 이 사람이 버니어를 개발해서 아주 작은 그런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요. 망원경은 매크로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버니어는 우리 흔히 또 버니어 캘리퍼스라고도 얘기하죠. 이거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죠. 1662년 프랑스의 테베노라는 사람은
기포관 레벨 수준기를 발명했고요. 또 1740년 영국의 시소는 Y 레벨을 처음으로 고안해가지고 18세기까지 측량 기법을 계속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과학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측량 기법과 기구들은 이 당시에 굉장히 진화하게 됩니다. 자, 근대에 들어서면서 측량은 가속화돼서 발전되게 됩니다. 1795년 가우스. 이 가우스만 없었어도 참 여러분들 참 수학이 무지하게 쉬웠을 텐데 가우스가 참 많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 가우스가 최소 제곱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르장드르가 이 이론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 측량의 데이터가 더욱더 정교하고 정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 기법들을 통해서 현대 측량학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측량 기구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구들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또 개량되고 또 발전돼 가고 이러한 사이클을 갖게 되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측량은 격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값을 알아야 됐어요. 왜? 적을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형지물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이때 핀란드의 이 베셀라라는 학자는 빛의 간섭을 이용한 정밀 거리 측량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나타난 여러 종류의 전자기파 거리 측정기, 우리가 EDM이라고 얘기하죠. Electromagnetic Distance Measurement. 그래서 이 전자기파 거리 측정기가 나오면서 거리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법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 이전만 해도 거리를 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중요한 측량에서는 삼각 측량을 대부분 사용했다 그랬어요. 왜? 삼변 측량, 즉 거리를 재는 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이 나오면서 거리 재는 게 자신 있어지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삼각 측량은 점차 삼변 측량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사진 측량의 역사로 넘어옵니다. 이 사진 측량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계 1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또 이 비슷한 예로 원격 탐측은 세계 2차 대전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상 어딘가에 전쟁이 있어야 그 외의 지역은 평화가 있다. 좀 잘 안 맞는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기술이 또 한번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어떤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사진 측량은 아리스토텔레스, 참 이 사람도 안 끼는 데가 없이 낍니다. BC 350년에 광학적인 상투사법을 발견해가지고 사진에 대한 이론을 벌써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갈릴레오, 이 사람도 안 끼는 데 없죠. 광학적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15년 테일러에 의해서 사진 광학 이론의 하나인 사선 원근 화법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715년 램버트가 광학적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연구는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론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다가 1839년 프랑스의 다게르와 영국의 탈보트,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감광 제조 기술을 개발해내게 되고 다게르에 의해서 최초로 사진 촬영이 수행이 됩니다. 1840년에는 파리 관측소장이었던 아라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형을 관측하는데 사진을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849년 프랑스 기술자협회 직원이었던 로세다에 의해서 사진을 지형도에 이용하는 그러한 기법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세다를 우리가 최초로 사진 측량을 수행한 학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09년 독일의 풀프리히에 의해서 입체 도화기와 정밀 좌표 관측기가 발명되면서 입체 영상을 이용한 근대 사진 측량이 자리 잡게 됐고, 1902년 발명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에 의해서 1913년 최초로 항공 사진 측량이 수행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진 측량학은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급진적인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전쟁 때 서로 적국을 정찰하기 위해서 사진 측량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점차 이런 사진 측량이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진 측량은 매우 정확하고 매우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형도 제작에 활용이 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과 같은 지상사진을 관측하는 방법도 함께 개발이 되게 되죠.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1909년 독일의 풀프레이가 만든 그 입체 도화기, 그 다음에 정밀좌표 관측기 이런 거에 의해서 입체 사진을 이용한 근대 사진 측량이 수행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풀프리히에 의해 제작된 입체 도화기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입체 사진을 이용해서 높이값을 추출해서 3차원 좌표를 한꺼번에 얻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측량 기법이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은 초기에 찍은 입체 영상, 즉 사진에서부터 X, Y, Z, 즉 3차원 좌표를 얻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 입체 사진의 모습을 여기 수록해 놓은 겁니다. 예, 에펠탑이네요. 여기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언제 기회되면 한번 뭉쳐서 같이 갈까요? 자, 드디어 이제 위성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위성은 뭔가요? 1957년에 러시아에서 올린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예, 이 위성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수한 위성들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올레 1호, 무궁화 6호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통신위성부터 지구 탐사 위성, 그 다음에 기상위성인 천리안, 그리고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까지 상당히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살짝 했지만 이 위성의 영상을 이용한 측량, 이거는 세계 제2차 대전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1957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1호가 먼저 올라가자 제일 열받은 나라는 미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부랴부랴 1958년에 익스플로러 1호를 올립니다. 이러면서 이 두 강대국에 의해서 위성을 올리는 그러한 과학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 원격 탐측에 대한 자세한 역사와 이론, 이러한 내용들은 제8장 원격 탐측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위성들 중에 여기 쓰여진 거는 지구 관측 위성이네요. 이 지구 관측 위성은 제일 먼저 올라간 게 미국의 랜셋 1호죠. 그 다음부터 지금 최근 2013년에 올라간 랜셋 8호까지 아주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서 활동을 했고요. 또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스팟 위성, 요것도 지금 스팟 6호까지 올라갔고 7호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올린 기상위성 노아, 그 다음에 이제 고해상도 영상을 얻어서 촬영한 영상을 상업적으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올려진 아이코노스 위성이나 퀵버드, 그리고 GOI 위성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아리랑 위성들 2호와 3호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 위성은 다른 말로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 해서 Korea Multipurpose Satellite에서 콤셋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미국에서 올린 랜셋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영상은 랜셋 위성에서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굉장히 정교해요. 물론 계속 현대로 올수록 굉장히 영상들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영상을 이용해서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정성적인 해석을 하는데 주로 활용했는데, 현재는 아주 고해상도 위성, 즉 30cm급, 50cm급 이러한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 탐측 위성들은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고, 적외선 또는 레이더나 레이저와 같은 여러 가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지구에 대한 영상을 담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우리한테 전송해주면 우리는 이거를 분석해서 각종 분야에 활용하고 응용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위성이 이 다음에 설명할 항법 위성들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우리 원격 탐측 위성은 우리에게 영상을 전해주는 위성입니다. 즉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지금 설명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의 위성들, 즉 항법위성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GNSS라고 써놨네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위성과 우리 앞 슬라이드에 설명했던 위성의 가장 큰 차이는, 앞 슬라이드에 설명했던 원격 탐측 위성은 영상을, 즉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전송해줘서 우리가 그 전송받은 영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도록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의 위성들, 즉 GNSS의 위성들은 우리한테 영상을 주는 위성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1초에 하나씩 숫자만 던져줍니다. 뭐에 관한 숫자? 내가 세우는 안테나의 위치에 관한 3차원 좌표를 포함하는 숫자. 그래서 원격 탐측의 위성과 이 위성항법 시스템의 위성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과거 미국의 GPS가 주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올리기도 했고요. 70년 초반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78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또 이번엔 열받는 나라가 어디예요? 예, 위성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 이후에 올리게 돼요. 이러한 항법위성은 최소한의 개수가 충족되어야만 우리가 지구상 원하는 지역에서 어디든지 신호를 받아서 그 위치에 3차원 좌표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재정의 악화 때문에 러시아 위성인 글로나스는 위성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신호를 못 주게 돼가지고 결국 GPS가 독점을 하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그냥 위성항법 시스템 하면 GPS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러시아의 글로나스도 이미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위성수가 채워졌고,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도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 중국의 컴파스 위성이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위성을 GPS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 모든 위성을 합쳐서 GNSS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 게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 GPS 위성의 최신 위성인 블록 3A호의 영상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 그림은 러시아의 글로너스 시스템의 위성 궤도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측량의 역사를 따라오면서 위성까지 훑어봤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측량의 역사들을 한번 같이 되짚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측량 역사. 우리 조상들은 5,000년 넘게 한반도에서 토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살았죠. 흙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땅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조선 때부터 이미 땅의 크기와 모양새, 또 소유주에 대한 정보, 이런 것과 같은 토지와 관련된 여러 자료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땅이나 토지 또는 지형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형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요즘 또 최근에 제기되는 어떤 그 역사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 고조선 이전에 한 5,000년 정도의 역사가 더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기록들은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말소가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역사가 만약에 있다면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참 많은 거를 뺏기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자, 그럼 먼저 고시대의 측량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제 고조선의 정전제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 정전제, 이 정자가 바로 이 토지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우물 정자로 토지를 잘라요. 그러면 구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거 빼고 5, 6, 7, 8개. 요거는 각 개인들한테 국가에서 빌려줍니다. 땅을.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땅은 이 8사람이 합쳐서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지를 구획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누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됐을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고조선에는 여러 단위의 자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영유왕 때에는 봉역도라는 지도가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경덕왕 때에는 신라구주 군현총도라는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행정구역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도 역시 천문지리서와 같은 그 지도서나 지리서를 제작해가지고 일본에 소개해 준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놈들은 은혜도 모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11세기 목종 때 전국을 10도로 나눈 고려지리도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종 때는 다시 5도로 수정한 뒤에 5도 양계 주현청도라는 지도를 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려건국 200년이 되던 인종 때에는 삼국사기 지리지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지도에 지명, 연협, 국토의 위치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우리 보면 지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고 지리라는 이름이 주로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도와 지리서가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는 말 그대로 그래픽적인 요소들만 점, 선, 면 이런 식으로 종이에 표현해 놓은 게 지도고, 그 다음에 지리서는요, 이러한 지도에 대한 요소는 물론이고 거기에 각각 인문, 사회적인 모든 속성 정보까지 포함된 게 지리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맨 앞에 총론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저는 지형공간 정보 시스템이란 말보다는 지리공간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렇게 고려시대까지 이러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정교한 지도를 제작하는 게 나라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표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국토의 방위와 크기를 재서 정확하게 지도를 제작하는 게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지도를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전도와 지방도를 제작하는 데 많은 관심이 쏠린 시기도 하죠. 조선 초기는 태종 때 1402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김사영, 이무, 이회와 같은 학자들이 왕명을 받아서 제작했지만 아쉽게도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사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 김시영이라는 학자가 명나라에서 가지고 온 원나라 이택민의 성교 광피도, 그리고 승려인 정준의 혼일강리도, 요거를 합해서 두 지도에서 미흡하게 다뤘던 우리나라와 일본을 새로 편집해서 삽입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사용된 우리나라 지도는 이회가 제작했던 팔도 지도라고 추정되고 있고, 일본 지도는 박돈지라는 학자가 일본에서 가져와서 보충해서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아라비아에서 제작한 아라비아식의 지도적인 지식, 그리고 중국 고대의 영향, 또 일본의 지도 지식,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부터 발달되어 온 조선 초기의 지도학과 지리학 지식이 한 장의 종이에 모두 녹아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 발달사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좀 과장되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엄청 큽니다. 야, 진짜 이만했으면 좋겠네요. 예. 중국의 한 4분의 1? 우리나라 땅이 이 정도였으면 참 좋겠네요. 여기 인도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장된 이유에는 민족 주체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스스로 그 우월적인 그런 내용을 표명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이후 세종대왕의 지시에 의해서 지도가 제작되는데 이 세종대왕 역시 참 팔방미인이었었어요. 예,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지식도 많았고 또 지리학도 그렇고 각종 과학, 치국이나 앙부일기 같은 여러 천체 과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물론 혼자 제작하진 않았지만 한글을 만든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한글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과학적인 관찰과 지식을 기반으로 만든 그러한 글자입니다. 중국의 글자가 모양에서 따온 표의 문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한글은
달성을 할 때 성대의 모양과 혀의 모습, 이런 구강의 형상을 관찰해서 만든,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엄청나게 과학적인 문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종대왕은 그 관측을 하기 위해서 기리고차라고 하는 수레를 만들어서 관측을 하기도 했고, 또 지방의 자원과 인력을 파악해가지고 올바른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리지를 만들기도 했고, 또 그래서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지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도, 삼국도, 팔도도 이러한 지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관측을 해서 만든 지도가 아니었는데, 이 세종대왕 때 여러 지역들을 직접 관측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양계지도라는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도도, 팔도각도, 황극, 치평도 이러한 지도가 제작되게 되죠. 그때 같이 이러한 지도를 제작했던 학자 중에 양성지라는 학자가 1433년인 세종 16년 이후 계속 측량해서 이 실측 값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얻어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1463년 동국지도라는 실측을 통해 얻은 우리나라 최초의 실측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동국지도와 비슷한 형태의 지도로는 팔도총도라는 지도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예 타이틀이 김정호의 지도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 역사에서는 김정호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엄청나게 정확하고 정밀한 지도를 제작한 측량학의 대가입니다. 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은 엄청난 과학자이기도 했고, 또 엄청난 측량학자, 지도학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을 때 그 목판을 조각한 기술을 보면 상당한 조각가이기도 했던 그런 위인이죠. 이 김정호의 지도는 대표적인 게 청구도와 대동여지도, 그리고 대동여지전도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청구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구도는 순조 34년인 1834년에 김정호가 제작한 첫 번째 전국 지도입니다. 이 청구도를 만들었던 지도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지리적인 지식, 요게 결합돼서 후에 대동여지도 제작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구도는 채색 필사본과 흑백 필사본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채색 필사본, 왼쪽에 그런 그림이 있네요. 약간 칼라로 보여요. 예, 색깔을 집어넣어서 손으로 베껴서 그린 지도가 채색 필사본이고, 흑백 필사본은 뭐예요? 그냥 흑백으로만 그려서 만든 지도, 요거를 흑백 필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성은 두 책 또는 네 책으로 구성해서 상하를 연결하면 전국을 나타내는 지도가 됩니다. 자, 이번엔 대동여지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대동여지도는 1861년 철종 12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이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직접 조각을 하고 제작을 한 목판본 지도예요. 목판본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우리가 필사본을 얘기했죠. 이거는 손으로 베껴갖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마다 정확도가 다 틀리죠. 심한 경우는 축척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정교하게 베낀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목판본이라는 얘기는 뭐죠? 예, 목판, 나무에 조각을 해서 파놓고 그거를 종이에 대고 빵빵빵빵 찍어가지고 계속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일단 정확도가 균일하게 유지가 되죠. 두 번째, 시간이 적게 걸리죠. 왜? 대놓고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필사본은 하나하나 베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는 1930년대까지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거리를 보면 남북으로 120리, 그리고 동서로는 160리 정도 되는 이러한 공간에 지리정보를 조각해서 새겨 넣은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옛날 지도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지도입니다. 펼쳐 이으면 가로가 3.8m, 세로가 6.7m나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연결된 지도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3층 이상의 높이에 해당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큽니다. 또 아주 특색이 있는 거는 이 지도에 축척이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축척으로 환산하면 1대 16만 2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도 표현했고 또 경도와 위도를 선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전에는 경도 위도의 개념도 없었고 축척도 표현하지 않은 지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축척과 경위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예요? 엄밀하게 관측을 하고 엄격하게 측량을 해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고민하고 만들어낸 지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도와 위도를 각각 쫙 연결했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의 격자 모양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축척을 적용해서 그린 지도가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국 지도예요. 그럼 크기가 크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겠네요? 아니요. 휴대하기 편하도록 분철 절첩식, 즉 접어서 꼬기까지는 아니고 접어서 책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지도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사용자의 편의까지 최대로 고려한 그러한 지도라는 얘기입니다. 지도학자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그의 책 지도학사 The History of Cartography라는 책에 한국편에 보면 대동여지도는 한국의 지도 중에서 문구 중심의 동양의 지지에서 벗어난, 즉 다시 말하면 지리서죠. 그 축척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자세하게 뽕나무 몇 그루, 돼지 몇 마리 이걸 썼던 그런 지지, 여기서 벗어나서 지도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도이다 라고 격찬을 한 지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에 의해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조선어 독본을 보면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국가기밀죄로 붙잡아가지고 옥에 넣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역사 날조입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대동여지도 목판본이 현재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일제가 우리한테 민족적인 열등성을 부여해서 식민사관을 보급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해서 너희 나라는 멍청한 나라, 너희 민족은 우둔한 민족,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하던 개구라입니다. 또 이거 비슷한 짓을 또 했죠. 앞에서 우리가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한글, 이걸 가지고 문창호에서 따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만든 비천한 문자다,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응은 어디 있어요? 예, 문꼬리. 참 웃기는 짬뽕이에요.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합니다, 한글을. 그러면서 자꾸 식민사관을 주입하고 우리나라의 열등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이건 모두 사실 무근입니다. 한글도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유산이고, 이 지금 설명했던 대동여지도도 세계적으로 모든 지도학자들이 엄청나게 격찬을 한 우리나라의 보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1985년 8월 9일에 대동여지도가 보물 제850호로 지정이 됐고, 2008년 12월 22일 대동여지도 목판이 보물 제1581호로 지정돼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에요. 이것도 숭례문처럼 타서 없어지면 안 되죠. 잘 보관해서 우리 후손에게 고이고이 물려주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대동여지도를 모두 엮어서 한 장으로 붙여서 만든 우리나라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로 요게 3.8m, 그리고 세로 이 길이가 6.7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고, 축척도 표현했고 경성과 위선도 표현해 놓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조상의 얼이 깃든 그러한 작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대동여지전도예요. 이 대동여지전도는 대동여지도를 축척을 줄여서 소축척으로 만든 축척 1대 92만의 우리나라 전도입니다. 이 대동여지전도에는 지도의 제작자와 제작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도의 내용,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이거를 미루어서 우리가 아하, 이것도 고산자 선생이 만든 지도로구나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근대 측량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측량은 참 서글프게도 일제강점기 때 시작이 돼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토지를 다 조사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땅들은 다 뺏어서 국유화시켜버리죠. 여기서 국유화라 하면 나라에 귀속하는 게 아니라 일본 조선 총독부에 귀속되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땅들을 일본인 거류지, 그 다음에 헌병 주둔지,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 또 그 외에 일본 세력에 동조하는 한국의 반역자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1916년 임야조사 사업까지 실시해서 산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1910년에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이때 축척 1대 5만의 지적도가 제작되게 됩니다. 자, 1945년 일본이 물러가죠. 그리고 이번엔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미군에서 사용하던 UTM 그리고 UPS 좌표계가 도입이 돼요. 이 UTM은 우리나라 TM 좌표의 근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 좌표계를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1957년 국방부 산하에 지리연구소 이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부터 측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던 이 지리연구소가 내무부의 국립건설연구소로 이관이 됩니다. 자,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바로 측지 사업도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와 항공사진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데 협의를 하고 축척 1대 37,500의 항공사진을 제작하기 시작하지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지형도가 이제 근대화되기 시작합니다. 1974년 국립건설연구소에서 이제 항공사진 측량을 통해서 축척 1대 25,000에 762도엽의 지도를 완성하고 1등, 2등 수준점에 대해서 새로 설치를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4년 같은 해죠. 국립지리원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모든 측지 사업과 도면에 대한 사업을 국립지리원에서 맡아서 실시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측량의 현황입니다. 현대의 측량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1975년 정밀 제1차 기준점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등과 2등 삼각점의 성과를 제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86년 정밀 제2차 기준점 측량을 실시해서 남은 등급의 삼각점들, 즉 3등, 4등 삼각점에 대한 성과를 제작하죠. 최근까지만 해도 이 삼각점들은 1등부터 4등까지 그 정확도에 의해서 등급을 매겼었는데 2009년 측량, 수로 업무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삼각점은 1등부터 4등까지 나누는 그런 시스템에서 변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변장의 길이가 약 4km 정도인 2등 삼각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1등, 3등, 4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흡수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1등부터 4등까지 나누는 삼각점이 아니라 그냥 삼각점 해서 과거의 2등 삼각점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자, 1995년 제1차 NGIS 사업이 시작이 되죠.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해 시작이 되면서 이때 획기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바로 우리나라를 전부 다 수치 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시작됩니다. 즉 기존의 지도는 종이로 제작한 지도였지만 이때부터 디지털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죠. 도심에서는 1대 1000, 그 다음에 소도시에서는 1대 5000, 그리고 산악지에서는 1대 25000의 수치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국토 기본도가 1대 5000의 수치 지도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단계가 실시가 되죠. 2001년부터 시작된 제2차 NGS 사업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1차에서 만들어 놓았던 수치 지도를 표준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수치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하나 획기적인 사실이 발생을 하는데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2003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 TM 좌표계, 요게 국지적인 우리나라의 좌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세계 좌표계와 연결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GPS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WGS84 이러한 세 개의 측지계로 전부 다 전환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진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간 항측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은 모두 TM 좌표계거든요. 이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WGS84로 바꾸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 다음에 변환 자체도 오차도 많이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유예를 두고 2010년부터는 세계 측지계로 완전히 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일단 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직 완전하게 우리나라의 좌표계를 세계 측지계로 변환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곧 완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06년에 국가 GIS 사업, 즉 NGS 사업의 3차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차, 2차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자료들, 국토정보의 자료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왔던 단어가 튀어나오죠.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도시 또는 유비쿼터스 생태도시, 이러한 내용들로 국가가 새로운 어떤 지능형의 그런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보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유통망 정비도 실시가 됩니다. 자, 이 3차 사업과 맞물려서 지능형 국토정보 R&D 사업이 실시가 되고, 그게 이제 2012년에 끝났죠. 사실 말도 좀 많고 탈도 좀 많았던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속돼서 2011년 제4차 NGS 사업이 나옵니다. 이 4차 NGS 사업은 기존의 1차, 2차, 3차 사업에서 만들어진 성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녹색 성장을 향하는, 이 녹색 성장을 위한 그린 정보사회의 실현이라는 기체 아래 그린, 여기 밑에 보이네요.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 그 다음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everywhere, everybody, 그 다음에 뉴 딜,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그린을 지향하는 그런 새로운 국가의 GIS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더 몇 가지 언급을 하자면, 그 전에 통신위성은 제외하더라도 아리랑 1호, 2호, 3호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해상도 위성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특히나 아리랑 3호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위성 보유 국가 중에 하나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 시리즈는 앞으로 2013년에 3A호, 그리고 5호, 그 다음에 6호, 7호, 8호까지 올라갈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은, 위성은 제작이 되었지만 발사체, 즉 로켓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근데 2013년 1월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발사체를 올리게 됩니다. 나로를 통해서 나로 과학위성이 올라갔고, 이 나로 과학위성은 지금 현재 궤도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사체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2023년까지 우주 개발에 박차를 더 가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발사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발사체만 자유자재로 갖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위성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가의 대열 속에 완전히 합류하고 또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보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흘러온 우리가 측량의 역사를, 그것도 외국의 역사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모든 측량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측량의 역사는 이 내용이 단독적으로 기숙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변적이고 전반적인 얘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논술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챙겨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역사예요. 역사책 읽듯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예, 큰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한 번씩 읽어보거나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들을 공부할 때 각각의 문항에서 그 주제를 서술해 나갈 때 관련된 역사가 끼어 들어가면 좋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약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역사 부분을 학습하고 암기를 할 때에는 그 앞부분에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서는 연도까지 암기해서 답안지에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도를 외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원점의 좌표를 외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수준점 높이를 외거나 할 때는 언제 외우는 게 제일 좋다고요? 시험 보기 전날이나 전전날 외십시오. 지금 외우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다 까먹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지금 기술사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를 했는데 기사 부분에서는 사실 역사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스킵해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중요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추천을 한다면 저는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 부분을 꼭 수강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측량이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시간이 여력이 허락하시는 수험생들은 이쪽도 다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BC 2000년부터 지금 2000년까지 4000년에 대한 얘기를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정리를 했네요. 지금 여기 역사를 다루면서 중요한 용어들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꼭 다시 챙겨두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이제 측량의 분류에 대한 여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남은 총론 파트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죠.